패스트트랙의 반발에 장외투쟁에 나선 자유한국당이 오늘 서울 광화문에서 3차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어제 광주를 찾은 황교안 대표, 성난 광주 민심에 곤욕을 치렀습니다.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자유한국당 집회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요. 오늘 오전에 북한이 미사일은 아닙니다. 네. 지금 현재까지 나온 걸로는 다시 나와봐야 알겠지만 발사체로 추정이 되거든요. 발사체로 일단 실험을 했다 정도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고 청와대에서는 오늘 곧바로 오후에 정영 실장 주재로 안보회의를 열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특히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남북 군사 합의했던 부분, 지난해 9월이죠. 취지에 어긋난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청와대는 매우 절제된 그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요. 예. 긴장 속에서도 어쨌든 간에 지금 남북 관계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우 이제 신중한 절제된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남북 군사합의 취지에는 어긋난다. 예. 이런 입장이지만은 전문가들은 9.19 남북 군사합의에 정면으로 위배된 것은 아니다. 예. 이런 입장이에요.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과연 북한이 왜 이 시기에 이런 미사일은 아니지만은 발사체를 발사를 했는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올 연말까지 미국이 분명한 입장 전화를 해라라고 시한부 통보를 했는데 예. 미국 계속해서 기존의 이제 대북 제재를 유지하고 완화를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협상을 빨리 하자라는 이제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은 아니고 예. 매우 낮은 단계의 도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협상과 대화를 빨리 하자라는 이제 그런 신호로 보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 지금 이제 정영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긴급 주재 회의를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로키로 절제된 모습을 보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여야 정치권도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좀 절제된 반응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어쨌든 간에 북한이 계속해서 이런 도발로 나가면은 결국 이제 남북 관계가 어려워지면은 예. 우리 입장에서는 촉진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공간이 그만큼 줄어들면은 우리가 어쨌든 간에 북미 관계를 좀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촉진하는 데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북한도 이 부분을 좀 깊이 유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의 대응은 좀 차분하게 절제된 반응이면 좋겠다. 네.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 아침 9시 6분에 미사일로 추정된 발사체라고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것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향후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발표를 봐야 되겠지만 북한의 정치적 의도는 확실하다. 도발이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은 이제 도발적인 차원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보고 예. 여러 가지 지금 북한에서는 지금 상당히 시기적으로 상당히 다급한 연말까지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지금 하노이 노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북한을 옥죄고 있는 그런 예. 모습이고 여기서 이런 일정의 어떤 도발 같은 형책을 취한 것은 김정은 정권이 김정은 위원장이 협상 촉구를 위한 어떤 시그널을 미국한테 보낸 것이 아닌가. 예. 강력한 더 큰 그런 도발이 아니고 발사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정부 그리고 남과 북 그리고 이제 북미 직접 대화를 지금 촉구하는 이런 이제 시점에서 상당히 예민한 파장이 될 수는 있겠다. 그리고 추후 이런 도발이라든가 이런 발사체 발사가 또 있다면 예. 앞으로 향후 북미 대화는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크고 바로 미국이 이제 대선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의한 북한의 여러 가지 전략 이런 것이 바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북한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강공책으로 나온다면 훨씬 더 불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도발은 어떻게 보면 협상 촉구를 위한 시그널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정치권 소식 이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여기 오실 때 아마 오늘 굉장히 힘드셨을 겁니다. 만약에 차 타고 오셨으면 네. 지금 광화문 주변이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꽉 막혀 있는 게 자유한국당에서 오늘 또 장외투쟁을 하거든요. 광화문에서 모이고 청와대 앞에도 가고 일단은 이 장외투쟁 지금 세 번째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요? 이제 광화문 장외 집회가 세 번째예요. 그런데 첫 번째 장외 집회 때 이후하고 예. 두세 번째 이유가 좀 달랐죠. 첫 번째는 어쨌든 간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강행을 가지고 예.
장외 투쟁에 나섰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지금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왜 한국당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장외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가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제 속내를 보면은 아까 이제 그런 이유는 표면적인 이유고 결국은 이런 강력한 대여 투쟁을 통해서 무너졌던 보수를 다시 추스리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보수를 결집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부분이 한국당의 총선 전략 그리고 황교안 대표 개인의 대권 전략하고도 맞물려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보수를 결집해서 최근 또 지지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방면으로 나가서 강력한 양당 구조를 보수와 어떤 진보 지금 한국당에서 계속해서 좌파와 우파 대결 프레임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해서 결국 이제 총선에서 상당히 약진하겠다라는 것이고 황교안 대표 개인의 입장에서는 강력한 대치 전선이 형성이 되면은 그 대치 전선 형성을 통해서 결국은 자신의 친황 체제 구축을 상당히 공고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결국은 자신의 공천권을 강화할 수 있고 또 공천권 행사를 통해서 친황 체제, 친한색을 확실하게 구축할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자신의 대권 주자 또는 이제 대권 구도를 확실하게 그 입지를 다지겠다라는 것인데 지금 이제 계속해서 지지율이 상승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맞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약인지 독인지는 길게 봐야 되는 것이죠. 당장은 지지율이 상승하지만 이렇게 굉장히 이제 대여 강경 노선을 펼 경우에 장애 투쟁을 펼 경우에는 오히려 정략적인 목적으로 정쟁을 유발하는 극우 정당의 지도자라는 그런 이미지가 고착화되면은 결국 이제 중도 표심을 잡는데 또 그리고 합리적 보수 유권자를 잡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특히 수도권에서 이런 합리적 보수 또는 이제 중도 표심을 잡는데 한계가 있다면은 총선에서 상당히 고전할 수 있다. 그리고 본인이 보수의 대권 주자가 될 수는 있지만은 이런 중도 표심, 합리적 보수 유권자의 마음을 얻지 않고는 대권 구도도 승리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구도가 되기 때문에 멀리 보면은 결국 오히려 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장애 집회 얘기로 시작해서 자유한국당의 확장성 문제까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거시적으로. 장애 집회에 대해서 일단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오늘 뭐 저도 오다가 지금 방송을 펑크낼 뻔했는데 저희 주변이 다 지금 꽉 막혀 있습니다. 주변 제가 뭐 몇 바퀴 돌다가 안 돼서 해화경찰서 앞에 제가 차를 놓고 뭐 연등 행사 때문에 지금 네, 좀 막혀 있는 그렇습니다. 것도 그래서 있고. 하는데 이 대규모 이제 군중 동원은 정치의 후진성을 보이는 건 맞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회가 정치가 협치가 실종됐고 여야가 타협보다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 서로 지지층을 결집하는 이런 정략적인 도구로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치가 삼류 정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비판받아서 마땅하고 정치가 의회를 벗어나서 거리에 나가는 것은 우리 80년대 한국의 어떤 정치 문화 이것을 지금 답습하고 있다. 역대 야당들이 이런 식으로 정권을 압박하고 그런 수단을 썼기 때문에 물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야당으로서는 지금 보여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없고 그리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외부적인 환경이라는 것은 지금 뭐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공세를 수위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당이 외부적인 이런 환경으로부터 내부적인 결속을 시키는 것은 어떤 여러 가지 조직의 어떤 기본적인 생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 체제가 상당히 내부적으로는 안정되고 강해질 그런 가능성은 상당히 크고 그리고 지금 뭐 총선 대선을 앞두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집토끼 잡는 전략은 일정 부분 효과가 있다. 지금 이것으로 해서 거리로 나간다고 해서 중도 표심은 상당히 이탈할 가능성은 큽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 1차적으로는 내부 전열 정비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권에서 이런 것들을 빌미를 준 것이 이제 패스트트랙이라고 저는 이제 보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지금 집토끼 잡는 내부적인 어떤 조직을 재건하는 그런데 1차 방점이 있고 이것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총선이 다가올수록 정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심 위반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결국은 어떤 승패의 관건은 중도층인데 중도층은 집권 여당이라든가 문재인 정부가 실정하는 것을 반사이익으로 삼아서 나중에 2단계로 중도 표심을 얻어서
총선과 대선에 승리하겠다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당의 근본적인 어떤 대선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면 네.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뭐 더 이상 친박이니 비박이니 진박이니 뭐 돌아온 사람들이니 이런 얘기는 안 나오고 5.18 망언했던 분들 징계가 뭐 높니 너무 가벼운 거 아니 이런 얘기도 안 나오고 단기적으로 보면 황교안 대표가 하고 있는 건 지금 좀 성공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예, 저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내부적인 결속은 이루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외부적으로 상당히 지금 크지 않습니까? 한국당이 한 야당이고 제1야당이 제일 크지만 그리고 여야 사당이 패스트트랙을 지금 일단은 탑승시켜 놨고 이런 상황에서 외부적인 요인이 엄청 크다. 이런 외부적인 1대4 구도에서는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적인 정치인들과 시민 당원들이 결속할 가능성은 상당히 크고 그 기회를 지금 황교안 대표가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광주 방문했습니다. 황교안 대표. 어제 아주 뭐 물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영상 보면 뭐 저희가 나중에 보면서 또 얘기하겠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상당히 볼썽사나운 모습이었죠. 네. 그런 모습이 우리 정치에서는 좀 사라져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과거 굉장히 지역 감정이 심화됐던 그런 시절로 회귀하는 것 아닌가라는 네.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요. 황교안 대표는 이런 문제들 사전에 본인이 알았다고 얘기를 그러니까요. 했지 않습니까? 예. 저도 본인이 사전에 알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5.18에 대해서 한국당이 보여준 역사 인식이 상당히 지금 일반 국민들 특히 이제 광주의 민심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납득할 수 없죠. 네, 그리고 이제 특히 뭐 5.18에 대해서는 폭동이다. 네. 그리고 5.18 유공자를 뭐 괴물이다라고 했던 그 망언 3인방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조차도 지금 실제로 결론이 나지 않는 그런 상황 네.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황교안 대표가 광주를 방문해서 던진 메시지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결국은 자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대여 투쟁의 어떤 논거로 쓰는 그런 견강부회의 논리를 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는 광주 호남 민심이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거죠. 네. 근데 이제 더 안 좋은 것은 물론 이제 본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를 갔는데 광주를 감으로 인해서 어쨌든 간에 현 민주당의 동진 정책에 맞서서 네. 서진 정책.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영남을 TK로, 공략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한국당은 호남을 가겠다. 이제 호남을 홀대하는 것보다 가는 것은 굉장히 높이 평가받아야 되죠. 예. 이 부분은 이제 중도 표심 그리고 합리적 보수 표심을 겨냥한 거 이거는 이제 바람직한 거죠. 그리고 광주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이런 당할 것을 분부하고도 갔다. 그럼 굉장히 용감한 지도자 또는 뭐 소신의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이제 세 번째로는 오히려 지역 감정을 유발해서 영남의 표심을 결집하려는 그런 계산이 담겨 있지 않나라는 저는 의심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려면 황교안 대표의 광주의 발언이 진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5.18은 확실한 민주화 투쟁이다. 그리고 그 5.18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흘린 피를 네. 정말 모욕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되는데 그런 입장이 없었고 또 5.18 3인 망언자들에 대해서도 처벌도 없었고 5.18 진상규명조사위도 지금 구성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진정성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광주의 민심, 호남의 민심하고는 상당히 아직도 괴리감이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황교안 대표가 좀 곤혹스러워하는 그 장면들이 있는데 그걸 좀 저희가 보면서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일단 그 장면은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 나는 알고 있었다라는 게 황교안 대표의 입장입니다. 이 정도면 광주에 가서 절대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어느 정도까지 알았을까? 사실 저는 이분이 궁금하거든요. 저렇게 될 걸 알았을까? 아니면 저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80년 5.17 이후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이것이 일어나서 많은 광주 시민들이 희생을 당한 역사적인 아픔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을 황교안 대표도 학생 시절 때 그것을 봐왔고 그것을 모른다는 것은 우리 국민이 아니다 이렇게 예.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황교안 대표는 제1야당의 대표이자 차기 대선도 꿈꾸고 있는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지도자는 과거의 아픈 역사적 아픔을 안고 갈 그런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 예. 정치의 목적은 뭡니까? 정치의 목적은 통합성과 미래의 방향성입니다. 예. 미래의 방향성은 대선 공약이라든가 공약을 통해서 그리고 당의 정강 정책을 통해서 국가가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미래의 어떤 그런 뚜렷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고 통합이라는 것은 지역적인 통합도 있고 국민의 통합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도자가 되려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여러 가지 지역 감정이 과거에 있었지만 이제는 이런 것들을 털어야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털지 않으면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구를 가고 부산을 가고 광주를 가지 않았다. 그러면 황교안 대표를 얼마나 많이 또 욕을 하겠습니까? 지도자는 전라도가 예를 들어서 광주가 집권 한국당에 대한 지지율이 낮다고 해서 예. 거기를 가지 않는 것은 그건 지도자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과거에 80년대 보면 88년대도 마찬가지고 그 대선 때 보면은 그때 당시에 보수당 후보들이 광주에 가서 많은 물세례도 맞고 또 마찬가지로 대구에 가서도 김대중 대통령 후보도 예. 많은 물세례도 맞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이 우리의 어떤 지역 어떤 정치의 어떤 그 나쁜 그런 부분이 우리한테 남아 있는데 황교안 대표도 그것을 많이 봐왔고 그리고 뭐 카톡할 만한 것도 봐왔고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어떤 액션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포스트는 지도자는 가야 된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억측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런 억측임에도 불구하고 보수 정당의 어떤 차기 대권 주자를 꿈꾸고 있다. 아니면 보수 정당의 지금 대표면 당연히 광주에 가서 5.18에 대한 사과도 하고 그리고 그 역사적 아픔을 끌어안을 수 있는 지도자의 자세 이런 것들을 보여줄 필요는 있다. 그것은 뭐 당위론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네, 지도자라면은 결국 국민들하고 아픔을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대중적 지도자는 공감 능력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저는 이 부분에서 황교안 대표는 호남의 정서, 호남의 아픔을 제대로 모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호남은 기본적으로 박정희 유신 독재, 예. 그리고 또 신군부 독재, 그리고 5.18 아픔 이런 걸 통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피해 의식 그리고 억압 의식 이런 차별 의식에 굉장히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민감한. 근데 이 예. 부분을 좀 알아야 되는데 지금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경기고등학교 다닐 때도 연대장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대학 생활에 고시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검사 돼서 공안 검사하고 그리고 뭐 법무장관하고 총리하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제 총리 권한대행하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광주의 아픔에 대해서는 제대로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이 광주를 찾은 것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죠. 예. 좋은 것이죠. 근데 이번에 이제 광주를 찾은 것은 아마 본인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겠다라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아마 사전 준비 차원에서 한번 가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서 현장에서 던진 메시지가 지역 정서를 오히려 모욕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역시 호남의 아픔, 호남의 정서를 제대로 모르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깊은 공부를 하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좀 이런 고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며칠 전에 뭐 자기 목숨 얘기도 하고요. 네. 지금 뭐 나경원 원내대표도 굉장히 발언이 좀 강하다라는 평이 많고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에 다이너마이트로 청와대를 폭파시켜 버리자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발언이 점차 더 세지고 있다가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정치 지도자가 세지면 그 밑에 추종하는 당원들은 훨씬 더 강한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지도자라면 그렇게 국민을 선동하거나 그리고 민주주의의 적은 폭력 아니겠습니까? 예. 물병도 마찬가지로 던진다는 자체는 정치인이 던진 것이 아니지만 시민들이 그거에 대한 아픔에 대한 그런 한어린 그런 모습이지만 어쨌건 정치인들이 가하는 폭력도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고 예. 가장 큰 민주주의의 적은 우리가 과거에 2번 경험했던 5.16, 5.17 쿠데타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도 폭력의 가장 큰 형태고 어쨌든
언어적인 폭력도 지도자가 써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한국의 정치가 회오리 정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이고 어떤 격동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인데 그만큼 또 한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풀이 정치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적어도 위정자 지도자라면 앞서서 이런 자극적인 이런 것들을 선동하는 정치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네.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는 국민을 혼란으로부터 질서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앞서서 선동하고 자 가자 파괴하자 이렇게 하면 밑에 군중들 당원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시민들은 훨씬 더 과격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정치가 또다시 불행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물론 의미와 그런 뉘앙스 그리고 현재 정부에 대해서 보면은 일정 부분 이해는 가는 말이지만 그러나 좀 자제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봅니다. 자, 정치인의 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제 생각하세요? 김무성 의원이 누구냐면은 YS 밑에서 정치를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육선의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한때 한국당의 대권 주자까지 했던 그런 분이거든요. 예. 앞으로도 이제 본인은 계속해서 대권의 꿈을 포기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런 분의 말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격을 뛰어넘는 발언이 나왔어요. 예. 다이너마이트로 청와대를 폭파하자. 그래서 지금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하루 예. 사이에 뭐 거의 지금 9만 명이 넘을 정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내란 음모죄로 처벌해야 된다라는 예. 건데 정치는 말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에서도 말이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무서운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제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지금 한국당 의원들이 물리력을 동원해서 회의 진행을 방해해가지고 지금 무더기로 고발이 된 그런 상태 아닙니까? 예. 앞으로 사법적인 단죄를 뭐 몇 명이나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모두 다 피해가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좀 말의 신중함 그리고 법의 좀 엄중함을 알아야 되겠는데 중요한 것은 과연 이 부분이 내란 음모죄 내지는 내란 선동죄로 처벌이 되는가라는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같은 경우에 결국은 말이 문제가 돼서 내란 음모죄는 무죄가 됐어요. 예. 그렇지만 내란 선동죄, 국가보안법 위반은 유죄가 돼서 처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했던 말이 뭐냐면은 한반도 전쟁에 대비해서 국가 기관 시설을 파괴하기 위한 예. 그런 준비를 하자. 이 발언이 문제가 돼서 처벌을 받았거든요. 통신업체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습니다. 예, 이제 예. 경기도당 모임에서 예. 그러면은 가정에서 지금 김무성 의원이 이 발언을 가는 데마다 공중락에서 던진다. 예. 그럼 이 부분은 내란 선동죄로 처벌받는 것이 틀림이 없죠. 그래서 이제 본인도 결국 SNS에 이 부분은 생략을 해서 게재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법의 처벌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앞서서 육선의 중진 정치인이라면은 양식에 맞는 그런 언행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 원로와 가진 간담회에서 했던 이야기도 저희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적폐 수사 타입이 어렵다. 뭐 이거는 뭐 이미 며칠 어제도 이렇게 많이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은 뭐 정치하는 자지만 통치자 아니겠습니까? 네. 국가와 국민 그리고 제도적인 그런 통치 영역을 지금 끌어가는 분인데 원론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엄연한 삼권 분립 체제하에서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하지 않겠다. 그러면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적폐 청산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과거에 대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엄벌에 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야죠. 예. 이것은 역사가 있는 한 영원히 계속될 것이고 인류 역사가 있는 한 부패 스캔들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적폐 청산은 해야 된다. 다만 원로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정치 보복성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것 예. 이런 것들은 하지 말자 그런 것인데 대통령으로서는 어떤 것이 그 정치 보복이라고 단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문현답이라고 저는 봅니다. 뭐 누구나 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 정권을 보면 1년, 2년 차는 상당히 많은 과거 정권에 대한 단죄 이런 수사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새로운 정부의 선명성
그리고 과거 정부가 쌓아온 여러 가지 안 좋은 면을 다시 솎아내는 그런 것들을 이제 사법적인 단죄를 해왔는데 지금은 이제 3년 차에 들어서도 이런 것이 이제 지속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원로들이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은 일정 부분 이해가 가지만 대통령으로서 여기서 하실 말씀은 없다. 왜냐하면 엄격히 물론 검찰권이 대통령 밑에 지휘를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검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예.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 또한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그런 말씀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이틀 전 문재인 대통령 발언의 방점이 찍힌 부분은 일단 청산하고 나서 그 다음에 협치를 좀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이 많이 좀 화제가 됐습니다. 나중에 청와대가 다시 또 설명을 하곤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그 부분은 뭐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뉘앙스가 달라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대체적으로 특히 이제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선적폐 청산, 후협치 이렇게 이부법을 나누면서 선으로 나누니까 예. 결국 어떻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아,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계속해서 적폐청산을 하겠다. 끝까지 하고 나서야 협치를 하겠다라고 그렇습니다. 해석할 수 그 있죠. 얘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도 적폐청산을 계속한다라는 해석이 되고 동시에 협치를 안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미루겠다로 해석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이 발언이 뭐 이렇게 즉흥적으로 나온 발언이 아니고 모두 발언이에요. 준비하고 온. 그러니까 모두 발언은 말씀하신 대로 준비된 발언 아니겠습니까? 근데 준비된 발언에서 그렇게 문제될 소지를 남기지는 저 같아도 안 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쭉 제가 워딩을 보니까 적폐청산이라는 용어는 없어요. 적폐수사라는 용어는 있어요. 예. 그러면서 적폐수사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청와대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예. 왜냐하면 수사는 살아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말씀을 제가 공감하는 게 만약에 수사를 통제한다면 또 왜 이 수사를 통제하냐라고 또 야권에서 공격을 하지 않겠습니까? 위험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해석을 한 것이고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그때 모두 발언과 뭐 일문일답을 보면은 예. 자신은 협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앞으로도 또 노력을 하겠다는 거예요. 많이 만나겠다. 그래서 실제로 과거에 야당 대표 만났고 예. 원내대표 만났고 또 지금 파행 정국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야정 상설 협의체를 가동하자고 요구를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영수회담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 그건 무조건 필요하죠. 지금 시점에. 어쨌든 간에 정치인은 무조건 만나야 됩니다. 예. 그리고 단순히 만나는 것보다는 밥을 먹어야 됩니다. 역시 이제 밥을 먹는다는 것은 예. 생명을 나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음식을 서로 먹으면서 좋은 분위기에서 열린 마음으로 수시로 또 자주 대화를 꼭 해야 된다. 이 얘기는 저는 뭐 청와대 예. 그리고 여야 모두가 다 정치권 지도자 공감합니다. 모두에게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두고 문무일 총장이 해외에서 메시지 내고 어제 또 귀국을 해서 얘기를 여러 가지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귀국을 했네요. 기본권 보호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갑자기 왜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기본권 보호 얘기가 나왔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과거에 이제 검난 같은 것 예. 이런 것들이고 조직의 수장으로서 조직을 지키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검찰이 그동안 해왔던 것을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론적인 비난이 상당히 비등할 것이고 예. 그래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은 국민의 인권, 기본권을 빈틈없이 지키겠다. 기본권을 지키겠다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충실하는 검찰 조직으로 만들어야 된다. 국가는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민주주의의 원리인데 견제와 균형이라는 것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따로따로 견제와 균형하는 것이 순수 대통령제고 이것이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무일 지금 총장 같은 경우는 기본권이 지켜지려면 이 검찰 부분만 얘기하면 예. 수사와 기소를 지금처럼 분리해야만이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이런 안들을 보면 기소와 수사가 일차적으로 완결권이 경찰한테 넘어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이 경찰권이 커지고 그러면 여기에서 국민의
여러 가지 기본권이라든가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인데 우리 사회가 이미 다원주의고 집단 위주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군과 경찰, 검찰 각각의 자기 어떤 제도적인 이익을 방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다원 이익주의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일정 부분 일리가 있다. 다만 지금 이것이 검찰총장이 대통령 직속 기관이기 때문에 예. 사전에 법무부 장관과 이런 조율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러게요.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같은 정부 내에서 이렇게 협치가 되지 않고 대화가 되지 않고 언론과 방송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보여진다면 상당히 국민들은 좀 혼란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과거에 검찰권 조정에 대해서 상당히 권력 측과 상당히 갈등의 역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점차로 뭐 검찰의 자신들의 어떤 특수학 이익보다도 이런 명분을 가지고 제도적 이익의 방어에 나선다면 상당히 정권 내부에서 상당히 이제 머리 아픈 부분이 이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해야 되는데 이미 이것이 이제 공을 던졌기 때문에 물론 협상 과정은 남아 있지만 상당히 어렵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문무일 검찰총장은 뭐 사임하지 않겠습니까? 2개월 남았다 하더라도 사임을 통해서 나는 수장으로서 검찰권을 지키겠다. 우리 조직원을 보호하겠다. 예. 그리고 이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빈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예. 그런 어떤 과정이 눈에 지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기본권 빈틈이 없어야 된다라는 건 뭐 철저히 검찰의 입장이니까. 근데 반대로 그러면 여야 사당이 합의를 해서 그렇게 오랜 논의를 거쳐서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고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는 여론은 국민의 기본권을 그럼 침해하는 거가 되나? 검찰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건 좀 너무 논리적 비약이 될까요? 이제 문밀 검찰총장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검찰의 수장이기 때문에 예. 검찰의 내부 분위기를 또 반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검찰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 해외 출장 중에 급거 귀국한 것도 검찰의 내부 동요를 막기 위한 것도 있어요. 예. 물론 이제 정치권의 비난에 대해서 뭔가 대응책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귀국한 것이 있지만은 지금 이제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민의 기본권을 들고 나온 것은 결국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의 방향이 예. 합리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른바 한거불능의 논리를 들고 나온 것이죠. 그 전에 들고 나온 게 뭐였습니까?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패스트트랙 지정이 좀 맞지 않는다라고 했다가 그냥 아주 그냥 된소리를 맞았잖아요. 예. 그러면은 패스트트랙 지정이 과연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인가? 그건 민주주의의 원리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어긋난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그러다 보니까 절차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내용에 대한 문제다라는 식으로 또 해명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맥락을 보면은 국민의 기본권에 빈틈이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만 한 것이 아니고 예. 과거에 검찰의 어떤 업무 관행에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한 시대적인 요구도 잘 알고 있다. 예. 라는 부분도 인식을 했어요. 그리고 검경 수사권이 조정이 돼야 된다는 부분도 인정을 했고 또 개인적으로 이미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도 찬성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조직 이기주의에 빠져 있지 않냐라는 비난을 듣지 않도록 겸손해야 된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니까 그 얘기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은 지금 박상기 법무장관의 뜻도 헤아리고 또 검찰 내부도 다독이겠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자진 사퇴는 안 할 것이다. 임기를 채울 것이다. 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